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옥상 이성용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 과거의 전국 투어 토크 콘서트 한 5년 6년 됐나요? 제가 그 이후로 이렇게 좀 무대다운 무대,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무대, 느낌의 무대에서 서는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와, 아비캄캄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뭐가 그렇게 벌써 그렇게 재밌으세요? 내가 이 정도였나? 먼저 이렇게 태풍 속에서도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극복하시는 분들이구나. 역시 투자로서 반드시 성공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다들 그 대부도 안산에 있는 그 펜션 명함처럼 생긴 크기 다 받으셨죠? 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무조건 영원히 저희가 그 소유권을 잃는 그 순간까지 그 펜션의 20% 무한 할인권을 여러분들이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고 지인까지 전부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워크샵용 펜션으로 해서 단체 펜션이잖아요. 단체 펜션입니다. 그런데 1층과 2층을 구조적으로 독립하게 해서 소 단위의 가족들도 이렇게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숙박을 하실 수 있도록 개조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다가 버리실 분은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다른 분한테 드려야 되니까. 자, 이제 오늘 제 강연은 주제가 이제 기술 강의는 아닐 겁니다. 항상 뭐 기술 강의는 1% 실전 경매 강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맞고, 오늘은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남의 돈으로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기회가 있겠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약 12년 정도를 해오면서 저는 한 달에 남의 돈으로 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달에 약 40건 정도를 경매를 낙찰 받고 풀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하나의 정리된 소신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것이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투자의 어떤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일부러 뭐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 공감이 되는 것들은 함께 맞물려서 나의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자기가 공감될 수 있는 투자의 또 길을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라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금융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부동산 경매만큼은 법률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법률들이 있죠.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분들 계십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의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는 나는 공격형 투자자다. 아니면 나는 저위험, 위험이 적고 저수익으로 나는 안정형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하나의 기준을 두고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자꾸만 검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검열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 기준이 옳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 둘 다 옳은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둘 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느낌이 오십니까? 모든 투자는 저위험, 고수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조건, 필승적으로. 위험을 감수한다? 대신 그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좀 도박 같지 않아요? 확률성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위험을 극복하고 아니면 극복할 수 없으면 회피를 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안 다치는 건데, 내가 감수를 한다? 위험을 감수하겠다고요? 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물폭탄을 맞겠다고요? 왜? 5% 확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10% 확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90%의 확률에 나를 걸겠다? 좀 보통 미친놈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안정형 투자다. 나는 그 정서가 맞다.
그렇게 하고 안전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안전한 투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1금융권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법에는 이제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또 보호를 해주지 보호니까 5천만 원씩 나눈다. 이런 식으로 또 안정적인 투자. 하지만 나는 이제 금리 2%에 만족하겠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1금융권 수준의 투자 안정형 투자 물건으로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리스크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뭐냐면 리스크는 같은 위험의 대상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란 소리입니다. 여기에 폭발물이 있습니다. 가스입니다. 가스. 예? 가스 폭발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위험물이죠. 위험하죠. 그런데 내가 이 가스에 대해서 몰라요. 이 대상에 대해서. 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피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회피하는 거야. 이렇게 다 도망가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가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장치인지를 공부하고 어떠한 원리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장치가 알면은 아 내가 100m 정도 떨어져서 이걸 지나치면 나는 위험에서 배제된다. 맞습니까? 같은 위험물이라도 그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그 가스 장치에 대해서 내가 폭발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만큼은 리스크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돌아서겠죠. 그만큼 수요는 작아지겠죠. 거기를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삽니다. 혹시 리스크를 극복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감수하겠다. 터질 확률이 얼마나 되냐. 내가 오늘 이 순간 여기서 딱딱딱 이 폭발물을 지나갈 때 터질 확률이 터져서 내가 죽을 확률이 0.000009%다. 그리고 99.몇%는 내가 안 죽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리스크를 그냥 감수하고 가도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몰라. 이 폭발물 이래가 적혀 있는데도 한글을 몰라요. 그럼 뭔지도 모르고 용감하게 지나가겠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죽는 겁니다. 경매 시장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구분합니다. 자, 리스크의 하나의 대상을 두고서 상대적이라는 걸 느끼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공감이 아무도 안 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이 두 번째로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 그래 네 말은 알겠다. 그러면 실마리를 던져줘라. 어떤 길이 네가 확신하는 길에 대해서 그럼 방향을 잡았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아라 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교육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교육에 의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시켜드리면은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 투자에 성공을 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잖아. 맞는 말입니다.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도전할 수가 있고 그건 맞지만 우리가 투자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투자의 하나의 대상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부 다 멸종했습니다. 인간은 없습니다. 여기. 왜냐? 우리가 원시시대 때만 돌아가도 공룡들이 판을 치고 다니던 시대 때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지나가다 공룡이랑 악수하고 잡혀먹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이유는 생존 본능입니다. 뿌리가 생존 본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투자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리스크를 과잉 해석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으면 회피, 극복이 되면 들어간다. 이건데
그 회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극복을 하는 사람보다. 그러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는 데서 내가 극복을 하겠다고 하면 정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재수없는 결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나 공부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그래야만 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냐? 그럼 리스크를 극복하는 방법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 길을 가서 이게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뒤로 쫓아간다. 이것 하나의 좀 극복 방법이죠. 그 인간이 사기꾼이 아니고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또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물 한 잔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긴장을 안 한 거를 좀 안 들키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 좀 먹고. 네? 섹시하다고요? 아, 물이 떨어진다고? 섹시합니까? 이 정도 시점에서 소수의 어떤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위험 리스크에 아무리 상대적이지만 고위험 리스크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부자들은 리스크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시입니다. 고위험 고수익 공격적 투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합니다. 제가 유전 개발합니다. 시추궁을 뚫습니다. 10번을 뚫습니다. 10번 중에 한 번은 대박 납니다. 한 번 시추궁을 뚫는데 유전 개발을 위해서 시추궁을 뚫는데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0억 정도가. 근데 내가 100억이 있습니다. 성공 확률은 10%입니다. 10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성공하는데 한 번만 성공하면 100배의 수익이 돌아옵니다. 1000억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있습니다. 투자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부자들의 리스크는 리스크입니까? 리스크가 아닙니까?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 하겠다라는 기초적인 생각이 배어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즉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한테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10억이 있습니다. 성공 확률은 10%입니다. 만약에 성공하면 리스크를 모험으로 극복한 사나이 정도로 해서 TV에 비춰질 겁니다. 하지만 90%의 확률로 파고다공원 같은 곳에서 앉아서 빵 조각 같은 걸 구걸하면서 거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100만 원 쏘겠습니다. 대신 전 재산으로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대상을 내가 똑같이 찾아냈다니까. 없죠. 투자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스크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철학들을 갖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또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자, 이제 경매 시장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밌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인간은 말로는 고위험 고수익을 주장하는 나는 공격형 투자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체를 봐보면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아까 폭발물을 알지만 그냥 지나갔던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멋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운전을 하는데 하루에 오늘 교통사고량이 342대가 사고가 났는데 오늘 내가 사고 날 확률은 너무너무 적다. 그래서 발로 운전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중에 오늘 내가 낼 수 있다 해서 항상 여러분도 안전운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라는 게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른다. 불쌍한 사람 맞잖아요. 그렇죠. 불쌍한 사람이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미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으로 속성적으로 리스크를 전부 다 회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극복하거나 그게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자, 경매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경매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컨설팅 업계에 맡기고 경매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회의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함께 맞물려 가는 것이 조금 더 인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함께 가는 것이고, 자, 그게 아닌 분들은 전부 다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유치권, 법정 지상권, 지분 경매, 분묘 기지권, 뭐 그 외에 뭐 토지 별도 등기,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우리들의 응용해서 갈 수 있는 이제 투자 기술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하고, 뭐가 위험한지도 공부하고,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해서 이겨서 수익을 보는 것까지 공부하는데도 전부 다 90%의 경매 투자자들이 아파트로 갑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 제일 좋아하죠. 그 아파트인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권리관계까지도 상대적으로 이게 돈이다라는 게, 이 기술을 풀면, 이 권리관계를 풀면 이게 돈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관점에서 아파트는 황금성이 좋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아파트의 대상을 찾고, 그리고 등기 권리 중에서 그냥 투자를 해서 뭐 인도명령 신청하면 강제 집행 결정문이 나오고 집행하면 되는 거고 끝. 그렇죠? 깨끗한 백지 상태 등기 권리증을 받을 수 있는, 또 이런 게 몰빵한다고요. 역시 인간은 리스크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거기에 몰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실력의 한계입니다. 아니 왜 공부를 했는데 정말 무협지 같은 정말 신기술까지 배웠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판례까지 배웠는데 함부로 투자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학습이라는 걸 제대로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경매를.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있죠. 무슨 뜻이냐면, 학습의 학자는요, 내가 강의를 듣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 내가 익히는 것을 보고 학이라 그럽니다. 이론적인 영역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학입니다. 교과서를 보고. 하지만 습은요, 체험의 영역입니다. 그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영역인데, 뭐 자전거 같은 거면 타다 자빠지고 후시딘 바르면 늘겠다 하겠는데, 이건 내가 잠깐 돈으로 그렇게 하려니까 체험의 영역을 해야지 완전한 학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내 돈으로 수업료를 내면서 하려고 하니까 쉽게 못하는 겁니다. 공부를 했어도. 인간은 리스크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어도 함부로 투자 못하는 이유가 돈을 잃기 때문이에요. 내 나이가 지금 55세인데 자전거를 타다 자빠지는 건 아직도 후시딘 바르면 내가 인체가 정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좀 때우지 하면서 자전거를 익힌다. 하지만 돈이라는 건 내가 지금 55살에 경제적 활동하는 것을 보고 능력을 보니까 내가 잃으면 다시는 안 들어온다. 이러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고 많이 신중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의 90%의 경매 투자자가 그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경매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좀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 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일용할 양식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발을 담그게 되는 거죠. 한 우물만 파서 물이 나오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 우물에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물도 자꾸만 퍼보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경매도 알게 된 거고, 뭐 그런 시기지 않겠습니까?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자, 그때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많이 공부들을 하시면서 기술들도 많이 하향 평준화된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이고 범대중적인 경매라는 게 제도입니다. 범대중적인 제도죠, 이제는. 근데 기술들이 이제 하향 평준화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강사라고 믿고 배우는 강사님들이 나오는 얘기가 대부분 사실은 많이 하향 평준화된 기술들이고 리뷰가 가능한, 그리고 많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것은 범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가 검증됐겠습니까? 이 기술은 위험하지 않다가 검증된 거죠. 그것도 많이 알수록 수요는 많아지겠죠. 입찰한 사람은 많아지겠죠. 그럼 입찰가는 올라가겠죠. 경매라는 제도가 뭡니까? 내가 하는 능력만큼 싸게 낙찰을 받아서 그걸 해결하고 환금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게 그 제도의 메리트입니다. 메리트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이 하향 평준화된 기술들은 전부 다 이미 배웠고 그 위의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그거를 열심히 고작 그거라는 말을 하려고 네가 여기 서 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앞으로 우리들이. 이건 공감하시죠? 우리가 배웠던 대부분의 기술들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들이 덜 아는 것으로. 근데 만만치 않단 말이죠.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실무를 많이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서만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나 하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직업은 전문가입니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에 서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서민의 비율이 현재 30%라고요? 뭐 한 70%로 그냥 놓고 볼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확실한 건 과반수 이상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반수 이상으로 두고 보자고요. 아무리 하향 평준화된 기술의 대상에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70% 과반수 이상의 서민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은 자기의 자본력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2억 더 낮추겠습니다. 5천만 원의 전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 10억짜리 진짜 내가 배운 그 하향 평준화된 기술 그걸로 저거 낙찰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전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서민만큼은 그만큼 수요가 빠지는 게 맞습니까? 하향 평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계속 진행해오던 공동투자 서비스에서 수수료를 팍 내리고 우리들이 함께 뭉쳐서 가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본의 우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유동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이 적어서 많은 서민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들로 대상을 잡으면 우리가 하향 평준화된 검증된 리스크가 없다라는 것을 피해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서 싸게 낙찰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 공급 이론 아닙니까 이게?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래서 제가 공동투자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한번 제대로 한번 진짜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보자라는 어떤 목표와 계획과 뭐 소주 먹으면서 많은 다짐들을 했습니다. 제가 소주를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 많이 못 먹고 맨날 먹습니다. 많이 못 먹고 음악도 해야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향 평준화된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물건에 참여를 한다까지 그것 하나가 바로 리스크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첫 단추를 깬 겁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만으로 하기엔 좀 심심하다. 그 전제 하에 그럼 이 기술만 가지고도 이미 다른 조건들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요건들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은 보장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2020 플랜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까지 나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99% 무조건 실현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 아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밀업체권역과 그리고 성장관리권역과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맞나요? 맞죠? 예.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안에 이제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밀업체권역은 어디 서울특별시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 인구가 너무 집중이 되니까 집약되고 모이니까 분산해야 되니까 김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해서 분산을 시키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장관리권역에만 신도시랑 산업단지와 관공서, 대학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성장관리권역이 아닌데 들어온다라는 거는 불가합니다. 절대로.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제가 말한 신도시, 산업단지, 관공서, 대학교 이게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거든요. 인구가 들어오면은 가격은 올라가야죠.
산업단지가 들어왔습니다. 파주의 LG 디스플레이를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운정 신도시, 교화 신도시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신도시만 만들어지면 되냐? 아니다. 도시라는 것은 하나의 자족 도시로서 스스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화관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공원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문화 생활을 즐겨야 된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과거의 전 노 대통령께서 한번 국토종합계획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운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해서 건드렸죠.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 70~80% 이상 지금 그대로 국토종합계획 또 다 실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정확하게 몇 개월 뒤부터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20년 플랜이 끝나고 새로운 20년의 플랜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직 뉴스에 언론에 뜨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알기 전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정말 땅에서 조이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첫걸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영역이 토지공법, 조금 하향평준화된 기술이더라도 우리가 좀 공동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조건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굉장히 앞으로 중요시 볼 것이고, 이 기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키도 작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책을 쓸 때 뭐 최연소 대표 이런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또 마흔 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여러분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좀 정서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는 잘 못하고 조금 아이고 땀도 많이 나네요. 좀 골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딱 하나 전문가로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 약속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없이 한 80%의 거짓말일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들고 20%의 진실만으로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가겠습니다. 단 한치도 꾀를 부리지 않고요. 진짜로 그렇게 가면서 제가 앞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그 시간 안에서 정말 제대로 최선을 다해보자.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받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 정도 있는지 알면은 얼마요? 아까 3시간이라고 하신 분 조기 퇴실 좀 시켜주십시오. 얼굴 쳐다보면서 강의 못하겠습니다. 10분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잠시 물 좀 먹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일단 질문을 좀 받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일단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어디서 온 누구 정도면 됩니다. 너무 길어지면 제가 안 드릴 거니까. 아, 강북님이시군요. 우리 강북님이 요새 우리 오픈 채팅방 점유율 한 10%가 넘을 겁니다. 네, 여기서도 한번 점유율을 발휘해 보시죠. 네. 조금만 음성을 크게. 뭐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네. 네. 제가 나 좀 바빴습니다. 재판이랑 여러 가지 일이 그게 다예요? 못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니셔야 됩니다. 공청회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좀 못 다녀온 거. 강북님 못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말을 해놓고서도 제가 강북님 바램대로 못 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공청회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아, 없으시군요. 그 스승이 다 그 제자라고 아무도 안 가셨습니까?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 궁금하신 거 그냥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뭐. 없으십니까? 채팅방에서는 엄청 막 질문이 많아서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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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 시킵니다. 물론 제가 짭니다. 제가 직접 다 짜고 다시 양식에 맞춰 넣는 건 조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그분들 좀 맡기고 제가 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전부 다 제가 짜고 제가 소송합니다. 예, 변호사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쓰면 좋아요. 왜냐하면 판사도 조금 지나면 변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변호사를 쓰면 유리한 건 있지만 하지만 내가 가진 하나의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더 그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 이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에서 패소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12년 동안 유치권 딱 한 번 패소했습니다. 그 서초동의 이편한 세상 그 재건축 조합원장을 대상으로 이제 제가 소송을 했었는데 그때도 항상 그때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그때도 기본적으로 저는 리스크를 반드시 회피했습니다. 그 유치권 소송에서 8억짜리 유치권이 내가 패소하면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다쳐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내가 2배 수익을 보려고 했는데 1.3배 수익밖에 안 났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내가 다쳐야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좀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하나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남는 잉여 재산으로 투자하라고 말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리스크로부터 차단되는 첫 번째 길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번 질문을 좀 받을까요, 제가? 네. 아, 토니님, 네. 토니? 아,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원래 미대 쪽으로 그림, 화가 쪽으로 가는 게 였는데 그 제가 외동아들이고 네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내 자식을 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왜냐하면 너무 동양화가들이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지금. 동양화가들이 실력들이 좋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를 따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자직된 도리로서 공인중개사를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그 박스를 날랐어요. 물류회사에서 박스 날르고 포터로 이렇게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운전해서 배달시켜주고 싣고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제가 공인중개사 학원에 등록했고 일을 하면서 계속 야간 교육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를 따면서 경매 파트가 조금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는 그 경매 파트를 배우면서 그때 제가 그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서와 생각과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좀 매치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홀린 거죠. 굉장히 유혹적이었습니다. 저한테 경매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강남역에서 이제 중개업소 하다가 경매 컨설팅 회사 하다가 시스템 다 익혔으니까 내가 차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직원 20명, 24명에 저 이렇게 해서 26살 때 우리 옥션이 탄생했습니다. 아, 박수 칠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법인으로 탄생한 거는 그 전에 개인 사업자로 가다가 법인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옥션이 12년 됐고 제 나이는 지금 35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벌써 35살이고 이상해. 뭐 당도 계속 떨어지고 왜 그러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투자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사보고 거래해보고 세를 져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어디를 사야 잘 사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연배가 있기 때문에 공부가 빨리 되는데 그냥 저는 군대 갔다 오자마자 그냥 아기가 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저당권을 이해하고 싶은데 아무리 공부해도 저당권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보통 항상 밤 새벽 1시, 2시까지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많이 공부를 했고 좋은 스승 잘 만나서 조금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이 업을 한지 경매 컨설팅을 한지 기간에 비해서 생각보다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불리했는데 또 이렇게 잘 풀려서 많이 하늘에 감사하고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 부동산에 20년 했다, 30년 했다, 경매를 내가 20년, 30년 한 사람인데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강남역 부동산에서 월세 거래만 계속했다 30년 동안 그럼 부동산 전문가라고 보기 좀 그렇잖아요. 딱 그만큼만 잘 아는 거니까 어떤 경매 물건의 대상이 나왔을 때 딱 필요한 어떤 좁은 영역에서의 정보 그 이상은 전문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2의 2주로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0 플랜 나오고 나서 우리 다 같이 파이팅해서 제가 먼저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저한테 더 기운을 주셔서 가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제 상태가 괜찮나요? 내용도 괜찮나요? 네. 뭐야?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이게 계획은 이거 아닌데? 내가 아니 과거에도 항상 토크 콘서트 때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선글라스를 벗는 게 똑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떨리니까 지금까지 강의가 끝나가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 딸입니다. 아빠 주게? 원래 오늘만큼은 좀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했었는데 인사 하나 둘 셋 인사해야지. 고마워. 이제 들어가자. 아빠 일해야 되니까 들어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그거 아니다. 야, 그거 아니야? 이거 총체적 난국인데?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명석 선생님. 네. 대부도에 대한 미래 가치가 궁금하다. 그렇죠. 시흥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으니까.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관리권역이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입니다. 대부도. 그리고 관공서가 지금 대부도 안산 대부도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관공서, 산업단지, 대학교 또 하나 뭐였죠? 여러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대학교, 관공서, 산업단지, 신도시죠. 예, 역세권 조기 퇴실 하시고요. 당신이 지었어요? 신도시라고요. 이 정도면 이미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대부도가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 올라갑니다. 반드시 그건. 왜냐면 말씀드렸죠. 수도권 정비 계획.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어놓고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죠.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플랜이 나올 때 대부도는 연장되어서 실현을 그대로 가는 쪽으로 아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됐습니까? 예, 너무 그것만 또 길게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공연도 다 보시고 침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다 들을 테니까요. 시간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만 마이크를 잡고 좀 넋두리라는 느낌의 어떤 이건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OX 퀴즈 경매 관련된 게임이니까 그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화나셨어요? 네? 아니, 네. 아니 계속 이렇게 째려보면서 저 새끼 끝났냐? 뭐 이런 느낌이 아니죠? 아, 예. 아니죠? 아, 네네. 아,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투자를 하려면 말이죠. 이건 꼭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창의력이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살기에는 사는 환경 자체가 좀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은 따로 창의를 키우기가 좀 환경이 그렇습니다. 다른 좀 더 선진국보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이미 교육 체계부터도 어떤 창의성을 키우는 쪽의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저기에 있는 하나의 종이를 보더라도 뒤에 있는 이면까지 관찰할 수 있는 통찰력 이런 게 대부분 예술에서 많이 나옵니다. 영화 같은 거 말고요. 영화는요. 딱 가만히 있으면 뒤에 배경 나오죠. 말하죠. 감정 연기하죠. 눈물 흘리죠. 소리 나오죠. 음악까지 깔아주죠. 가만히 있으면 예상을 할 필요 없이 다 떠먹여줍니다. 인간의 통찰력이 오감이 절대로 발달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똑같은 주제의 사랑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발레 같은 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경이 고정된 배경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막 픽픽픽픽 이렇게 발레로 돌다가 픽 쓰러지면서 사랑이래요. 3부 절반이 잡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야? 미술을 봅니다. 한 화가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감정을 자기 예술관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이거든요. 무지무지 노력을 하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예술관을 표현할 수가 안 되니까 카타칼로 그어버립니다. 이것도 아니야. 또 해보고 이것도 아니야. 도저히 그 사랑의 그 크기를 표현을 못하겠다. 그래서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면 화가의 그림이 쫙쫙쫙 카타칼로 다 그어진 거를 투명 테이프로 붙여놓고 딱 막 물감도 막 켜있고 막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영감이 없는 사람들, 창의력이 없는 사람들,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뒤에 있는 이면을 관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의 그림에서 그건 소리도 없잖아요. 그림은 또 그렇죠? 움직이지도 않아. 또 그림은 더 어려운 거예요. 발레보다. 근데 그걸 한 30분 동안 쳐다보다가 그것을 그 화가의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이 나는 순간 그게 통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예술 분야에서 많이 키워집니다. 정말로요. 그런 습관들이 내가 투자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한테서 팍 튀어나옵니다. 진짜로. 이 공식적인 자리 여기서 이런 거 하나만 경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부동산으로 정말 그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한 이 무대의 넓이 정도 되는 땅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땅이 있고 여긴 고속도로입니다. 그냥 가드레일 막 차가 막 다니고 있어. 바로 이렇게 붙어있는 땅이 이만큼. 이걸 한 50만 원 주고 사서 위치에 따라 틀리겠죠. 네? 어디에 있는 가드레일 뒤에 땅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또 아무리 활용성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한 50만 원 주고 사서 딱 5천만 원만 투자를 그 땅에다가 뭔가를 투자를 하면 고정도로 나한테 매월 꼬박꼬박 매월 5천만 원씩 들어오는 영구적으로 그것도 압니다. 진짜로요. 그 1년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씩 그 10개월에서 2달 더 계산하는 게 잘 안 되시죠?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 뭐 6억 얼마 정도 되겠죠. 그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 투자했습니까? 5,050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일단 여기서 안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얘기해버리면 다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다 들었다. 오케이. 그거? 아, 그거?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걸 것입니다.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네, 정말 예술구나. 창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리스크에 투자하지 않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극복하고 회피하면서 그런 창의들이 붙었을 때 시대의 획을 긋는 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더 편안하게 시간을 내셔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오늘 공연을 준비한 거고요. 오늘 공연하는 친구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서울예대 한예종 한국예술종합대학교는 클래식과 미술을 쪽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대중가요 같은 가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많이 창출이 됩니다. 예, 가장 셉니다. 서울예대가. 거기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 실제로 음악적으로도 예술관이 굉장히 깊은 친구입니다. 근데 싱어송라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냥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면 싱어송라이터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렇게 불리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내 안에 있는 예술관을 작사로, 작곡으로, 또 내가 노래로 내가 직접 표현하는 걸 보고 싱어송라이터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주고 싶은 공연이라서 꼭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한 번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자 계십니까? 그렇죠? 계속 듣다 보면 뭔가 또 떠오르죠? 아까는 없었어도. 네. 아, 그거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오픈된 장소에서 이런 현수막을 달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거의 좀 사기꾼들의 어떤 들어가는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 같은 나 이 정도 된다 이런 것 같아서 도움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막 엄청 부자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는 아니고요. 이제 돈을 쓰는 걸 좋아해갖고 이리저리 그래서 뭐 부자는 그래도 셀 만큼 합니다. 뭐 간장게장 제가 좋아하는 거 맨날 먹을 만큼 하루도 안 빠지고 평생 동안 100살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사고만 안 치면. 아까 손 드신 분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시오. 계속 한번 그 크레인 홍보하시는 분. 우와. 예. 자랑하시는 거예요? 정년퇴직이 없고 1년에 2억씩 버는데 나 어때? 이런 겁니까? 예, 왜요? 초지대교 쪽에 동금도? 아, 승무도 쪽 가는 해안도로 쪽으로. 갑자기 전국도 중에 하나의 부분을 완전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래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관점에서 내가 순간순간 라이브적으로 다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디 사시는 분이야? 아, 그래? 본인이 생각하는 강화도의 비전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는데 우리 집 어떠냐고, 우리 동네 그런 거죠? 제가 따로 좀 생각 좀 정리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한 번의 실수는 좀 그렇죠. 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마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성용 대표였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